일본은 이제 트럼프 1기 때 2016년 때 그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언론 보도가 비슷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종일관 보도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힐러리 클린턴 쪽에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일본 정계를 통틀어서 트럼프하고 어떤 파이프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돼서 장녀 이방카 사위 쿠시너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 재계하고 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쿠시너 가문이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게 돼서 당선되고 일주일 만에 아베 총리가 뉴욕의 트럼프 빌딩으로 날아가죠. 네. 그래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자하고 첫 만남을 가지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돼 있어서 그랬던 당황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올해 초부터 모시토라 정책이라고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시토라가 뭐냐면 모시가 이제 일본어로 만약에 네. 라는 뜻이고 토라가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모시토라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책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뭐 싱크탱크나 정부 비롯해서 뭐 여하튼 모시토라 대책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4월 달에 아소타로 전 자민당 부총재가 뉴욕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랑 만났습니다. 올해 4월에. 네. 그런데 그 2주 전에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랑 미국에서 회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상간으로 1인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2인자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만나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일본의 양다리 외교다, 양다리 전략이다라는 뭐 비판도 있고 감탄도 있었는데 여하튼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올해 초부터 굉장히 모시토라 대책을 구체화시켜 왔고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일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열심히 분주하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돌아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짝은 아베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베 총리가 없고요.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도 아베 없는 일본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나갈까요? 네,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맨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우정을 쌓았죠. 2016년에 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2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뉴욕의 트럼프 빌딩으로 직접 갑니다.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처음 만난 외국 정상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으로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당선자 신분에서 외국 정상하고 만난다는 거는 조금 상식 밖의 일이었는데 일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빨리 움직였고요. 네. 이게 트럼프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을 줬다라고 나중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골프도 같이 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신뢰관계를 쌓았고요. 그 당시에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카트도 직접 몰고 또 이 벙커에서 뒤로 나자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장대소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것도 계산된 행동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신조라고 불렀습니다. 아베 신조인데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신조 이렇게 부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퍼주기식 외교다, 뭐 굴욕적인 외교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그런 이제 국내 비판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말하자면 트럼프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옥수수 수입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되면서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보복 조치로. 그래서 미국 전역에 옥수수가 남아 돌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아베 총리한테 좀 사달라고 부탁을 내지는 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냈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일본 입장으로는 옥수수가 전혀 불필요한데
굉장히 고민 끝에 아베 총리가 2019년 8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담 때 남아도는 옥수수를 일본이 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게 또 일본 국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왜 굴욕적으로 불필요한 옥수수를 다 사느냐. 그런데 그런 이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했던 게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 불필요한 옥수수를 구매하는 대신에 일본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내거든요. 네. 근데 당시 트럼프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옥수수를 사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또 양보를 해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상호주의죠. 그러니까 다자간 협력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1대1로 만나서 국가 대 국가든 뭐 정상끼리 만나서 빅딜을 통해서 결정권자가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과연 일본 정치인 중에 이런 트럼프 성향에 맞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 것이냐. 일본에선 크게 3명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이시바 총리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아소타로 전 자민당 부총재입니다. 이분은 아베 시절에 이미 트럼프하고 여러 번 만나서 대화도 했었고 지난 4월 달에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뉴욕에도 갔었고요. 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방하고 호탕하고 배짱 좋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굉장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소 총리, 아소 부총재가 가장 사실은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모테기 토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세 번째 인물인데요. 이분은 아베 시절에 미일 무역 협정, CPTPP 협정을 모두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이 뭐랄까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트럼프가 일본에서 제일 협상 잘하는 사람이 모테기다라고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셋 중에 누가 트럼프하고 협상에 나서야 될 것이냐를 일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사실 이 아소와 모테기 카드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소 부총재 같은 경우는 이 자민당의 그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지했어요. 그다음에 모테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총재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결국에 이시바 총리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은 주요한 포지션에서 밀려나게 됐죠. 결국 이제 이시바 총리 자신이 결국엔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지루하고 재미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잖아요. 네. 유쾌하고 뭔가 직관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게 이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다. 결국에 이제 일본 정부가 지금 택한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시바 총리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비밀 병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비밀 병기 중에 첫 번째가 네. 다카오 스나오라는 외무성 관료입니다. 네. 이 다카오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왔어요. 네. 와서 명문인 이제 카이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나와서 외무성 관료가 됐고 이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의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를 받는데 이 다카오가 이 아베와 트럼프의 전 회담 과정에 통역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다카오 씨가 굉장히 영어도 네이티브지만 굉장히 명석하기로 유명해서 트럼프가 회담하면서 이 다카오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해요. 일본에도 이런 뭐 유능한 네. 이 관료가 있다는 게 놀랍다. 그러고 트럼프가 굉장히 농담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농담이라는 거를 통역을 하면은 이 티키타카가 안 되고 맛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농담을 하면 그걸 다카오 씨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치 있게 받아치고 트럼프가 박장대소하면은 그 과정을 재빠르게 이제 아베 총리한테 통역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굉장히 많이 사서
결국 이제 다카오가 비밀병기인데 이미 일본에서는 올해 3월 달에 트럼프가 재선할 것을 대비해서 이 다카오 외무성 관료를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무는 이 트럼프 주변의 인맥을 파악하는 임무였고 아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아마 옆에서 통역 내지는 보좌를 하면서 같이 아마 만날 거고요. 또 한 가지 비밀 병기가 뭐냐면 외무성에서 저번 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게 이시바 총리를 대상으로 트럼프 토리아츠카이 세츠메쇼라는 렉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토리아츠카이 세츠메쇼가 뭐냐면 트럼프 취급 설명서라는 렉처를 네. 특별 기획해서 이시바 총리에게 한 달 동안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외무성이 이시바 총리 특별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트럼프 2.0 시대를 일본 정부 내지는 일본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병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일 관계를 아베 총리 시절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소 부총재를 트럼프와 만나게 한 것도 우리는 아베 시절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신이 복귀하더라도 우리가 바뀔 건 없다라는 시그널을 이미 줬고요.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지금 AI 혁명도 네. 해야 되고요. 반도체 부활도 해야 되고요. 지금 미국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은 아베 시절을 트럼프로 하여금 아베 시절과 크게 다름없이 일본은 미국과 협조하면서 함께 나갈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한미일 공조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보다는 우리가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죠. 허브는 미국이 되고 일본과 한국이 강한 스포크가 돼서 양자 관계가 강화되겠죠. 그래서 네. 미일 동맹 강화되고 한미 동맹 강화되고 그래서 이 관계의 특징은 한일 간의 관계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한미일보다는 한일 미일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예전보다는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다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이 바이든 시대보다 트럼프 시대 당연히 중국 견제의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중국과 사실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을 완전히 한다는 건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제와 협력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해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과제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덩달아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본만 같이 웃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 트럼프 시대 일본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11월 6일 날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일본 이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났죠. 엔저 기조로 바뀌면서 달러당 한 154엔까지 엔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 같은 경우에 니케 평균 주가 지수가 1000엔 가까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한 4만 엔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 정책이 미국이 이제 중국에 60%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일률적으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그리고 특별히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감세라고 해서 항구적으로 소득세를 줄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민 정책 규제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하나 더 하자면 파리 기후 협정에서 재탈퇴해가지고
뭡니까 이 화석 연료를 개발을 촉진해 가지고 생산 비용을 좀 다운시키겠다. 요게 이제 하나 더 있을 텐데 미국이 지금 특히 이제 필수재 소비재에 있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한 97%가 수입품이고요. 가전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92.9%가 중국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는 아마 세 가지 경로로 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일본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일본 현지 법인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제조업을 직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인바운드 수요 측면에서도 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전에 이 관광객들 다 지금 회복을 했어요. 일본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경기 침체가 오면 인바운드 수요도 여전히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일본 경기 회복의 적신호로 작용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재 부문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시대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네.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설비 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본재 같은 경우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데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자본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이 자본재 부문이 일본의 어떤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의 포션도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에는 일본의 주식 시장의 어떤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역시 엔저 효과겠죠. 엔저가 되게 되면 일본의 어떤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엔저로 인한 환차익을 얻게 돼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일본 국내에 있는 특히나 영세 어떤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인상되면 이 부분을 결국에는 뭐 가격을 정가하든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든지 해서 흡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본은 겨우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나서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선순환 구조에 겨우 들어섰는데 다시 이제 임금 삭감하고 해고하고 이러면 일본의 경기 회복의 어떤 시나리오가 다시 또 엉망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일본 기업들은 지금 그런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를 때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멕시코나 이런 데 공장 옮겨놓은 회사들도 많던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되는 거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한 해 1,500만 대 정도가 판매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완성품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도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 전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는 일본 기업이 한 330개 이상 포진해 있어서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만약에 취해지게 되면 일본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 업체들은 전부 다 공급망을 다 재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미국 국내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이나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본에서 사실 걱정하는 거는 반도체하고 AI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반도체 부활을 꿈꾸면서 라피더스라고 2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의 IBM을 비롯해서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기술 공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바이든 시대에 동맹국을 중심으로 어떤 공급망 안정화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협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미일 협력이 계속 될지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만에 하나 트럼프가 반도체 생산은
미국 국내에서만 하도록 한다. 미국 국내에서 완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일본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일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에 29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오라클도 10년 동안 8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AI도 미국 국내에서 완결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게 되면 이 일본의 AI 혁명 프로젝트도 좌초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사실은 일본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아베 총리가 그리울 것 같아요. 이런 걸 협상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아베 총리가 지금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아베 총리가 있었더라면 이시바가 아니라 아베가 다시 한번 총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라면 사실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베와 트럼프의 브로맨스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뭐 일본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